안녕하세요. 네, 2편 시작합니다. 자, 세계사를 바꾼 37가지 물고기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2편에는 일단 청어 이야기 좀 많이 드릴 거고요. 3편에서는 이제 대구 이야기랑 다음 차시 책 소개랑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책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어떻게? 네, 이렇게 들어야지 잘 되네요. 네, 저는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세계사를 바꾼 이제 37가지 물고기 이야기에서 저는 사실은 한자동맹 이야기가 너무 많이, 한자동맹 이야기가 너무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좀 한자동맹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는 메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 없이 계속 좀 가볍게 지나간 느낌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제 제목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사를 바꾼 37가지 물고기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래서 물고기가 세계사를 바꾼 물고기가 37가지가 돼? 막 이렇게 놀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세계사를 바꾼 37가지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썼어야 돼 원래. 세계사를 바꾼 물고기의 37가지 이야기 뭐 이렇게 썼어야 될 것 같거든요. 아닌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조금 아쉬웠어요. 네. 그리고 이제는 보시면, 저는 사실은 이 책을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세계사를 바꾼 시리즈가 있어요. 뭐, 바꾼 약, 바꾼 식물,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인데, 저는 세계사를 바꾼 그 13가지 식물의 후추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물고기네? 뭐, 재밌겠다. 이거 제가 선정한 건 아니지만, 그랬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조금 이렇게 토막토막 자른 느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쉬웠고요. 뭐, 이제 가볍게 읽을 수 있던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사실은 청우랑 대구 이 얘기거든요. 그죠? 근데 그걸 너무 이렇게 37가지로 어그로 끌었다 그러나. 네, 이 사람은 이제 오치 도시유키가 지은 거예요. 이 교수님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도 써요. 나는 뭐 이렇게 뭐 해양 연구가는 아니다. 뭐 그리고 역사가도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영문학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는 잘 모른다. 막 이렇게 조금 겸손을 했어요. 겸손을 해서 그런지, 그래서 조금 사람이 겸손할 때가 있고 안 겸손해야 될 때인데, 이럴 땐 좀 잘난 척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역사를 잘 몰라서 한자동맹이나 이런 이야기는 좀 빼는, 한자동맹의 흥망성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뺐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영문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와요. 중간에 이제 돈키호테의 대구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기 전문 분야에선 또 되게 자신 있어. 막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와세자 대학에서 영문학 전공하고 수료했고 뭐 이런 내용이고요. 주로 영문학에 관한 책을 썼고요. 전공이 섹스피어와 미국 사회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섹스피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신 있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요. 이게 이제는 네덜란드의 대표 음식 이제 하랑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청어 이야기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책 내용은 잘 알고 있고 잘 읽으셨겠지만 이게 이제는 어떻게 이게 기원이 됐고 요새는 어떤지 제가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하링 같은 이제 외국에 딱 나갔어. 이거 하링이고 이게 청어야. 이게 세계사를 바꿨어. 막 이렇게 해서 좀 아는 척 좀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옛날 역사보다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네덜란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음식이에요. 그리고 이게 절인 형태로 많이 쓰이거든요. 이제 제가 펜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얘가 할인이에요. 그죠? 그리고 청어를 이렇게 배로 이렇게 반을 이렇게 갈라가지고요. 이 내장을 제거해서 날거를 그대로 소금에 절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맛있게 먹으려면 이 여자처럼 이렇게 꼬리 부분을 잡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통째로 먹는 건데, 저는 사실은 미식가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렇게 먹어봤어요. 저는 네덜란드는 안 가보고 영국을 갔는데 이게 비슷한 음식이 있더라고요. 또 먹었는데, 와, 정말
비리다 비리다 이게 홍어도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홍어 비린 거는 비린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면은 얘네들이 부담스러우면 잘게 잘라가지고 이거를 생 양파를 하링 위에 얹어가지고 감자를 곁들여서 먹는데요. 그리고 하링을 또 핫도그 핫도그 사이에 이게 껴서 지금 이게 지금 그거거든요. 핫도그 사이에 이렇게 껴서 먹는 건가 봐요. 이 그림이 피클 넣고 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 길거리 노점상에서도 이제는 식초에 절여서 팔거든요. 길거리 노점상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런 네덜란드에서는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거고, 유럽 여행을 가시면 꼭 한번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한국에서 이제 하ring이랑 되게 비슷한 음식으로는 뭐 과메기 있어요. 그 과메기 드시나요? 과메기 드시나요?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침 막. 과메기 계절에 냉동에 막 쟁겨놔요. 근데 과메기가 원래는 꽁치가 아니라 이 청어였어요. 그래 가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청어 과메기랑 이 꽁치 과메기랑 딱 먹으면 맛이 저는 되게 미식가라서 청어 과메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약간 초보자들 이런 분들은 네 그냥 꽁치 과메기가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메기 먹고 싶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과메기랑 좀 비슷한 거다 이렇게 하고요. 네덜란드 이야기 잠깐 하면 지금도 유럽 그 물류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어요. 여기 책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아주 지금 물류 중심지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해상 강국인데요. 한 뼘 정도 뿐이 안 되잖아요. 이 작은 청어가 네덜란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즐겨 먹는 이유가 뭐냐면 맛도 맛이지만 얘네 해상 무역의 시초고 우리 부흥의 역사를 안겨준 생선이다 막 이러면서 또 다른 애착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맛있는 음식이 많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뭐 유럽에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많지 않지만 얘네들이 그런 이제는 이게 이런 역사를 때문에 더 이렇게 소중하고 애착을 느끼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더 보시면 요렇게 캔으로도 팔아요. 그죠? 비려 보이죠? 저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다음부터는 이렇게 먹지는 않을 거예요. 예. 만약에 소주 있었으면 잘 먹었을래나. 이거 먹고 그냥 한 입 먹고 그냥 소주 한번 확 먹으면은 안 비렸을 텐데 없었어요. 네. 그다음 장 볼게요. 본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이제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책 많이 이게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청어랑 대구 이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설명하는 데는 사실은 바이킹이 침략했고, 이렇게 지배했던 곳을 조사했더니, 다름 아닌 청어 이동 경로랑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하게 이 청어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바이킹의 이동 흔적이랑 청어의 흐름을 이렇게 관찰한 뒤에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진 않지만은 근접한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죠? 책에서도. 그리고 청어로 인해서 이제 생긴 것이 바로 독일 한자 동맹이죠. 한자 동맹. 이게 발음이 그렇게 어려워요. 한자 동맹. 한자 동맹. 이게 원래는 독일어로 한세예요. 한세. 써볼까요? 아니에요. 독일어로 읽으면 한세라고 읽는데 이게 그러다가 한제가 돼가지고 한자를 이렇게 읽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세였는데 한사 그리고 한자라고 네 이렇게 발음이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한자라고 옛날에 독일어로 한세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상인 중개업들이 모이는 거 집단 모으다란 뜻이에요. 모으다. 그러니까는 상인 중개 무역이랑 어업이 이렇게 영위하던 상인 집단인 한자 동맹을 이때 뜻하는 단어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세계사를 고등학교 때 그렇게 어려워했어요. 좋아하셨나요? 저는 그렇게 어려워하고 막 싫고 맨날 졸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시험을 봤어요. 세계사 시험을 봤는데 한자 동맹이 일어난 국가 이름과 도시 이름을 쓰시오 이렇게 고르시오 있었어요. 그런데 다 유럽인 거야. 네덜란드, 독일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신 있게 선생님한테 손을 딱 들고 선생님 7번 문제 잘못됐는데요? 막 이랬어요. 자신 있었거든요. 한자 동맹인데 다 유럽 분이 없네요. 막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해요. 그죠? 저는 막 중국 막 이런 거 자꾸 네, 상해 막 이렇게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굉장히 많이 혼났다는 우스갯소리였고요. 그래서 한자 동맹은 한자 동맹이 아니다. 네, 이것도 이제 청어의 흐름 때문에 이제는 한자 동맹이 한자 동맹 이해 좀 해주세요. 이게 발음이 어려워요. 한동안 이제는 독일을 비롯한 동맹들이 동맹을 맺은 국가들이 모든 경제적인 면에서 앞섰죠. 그리고 또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지금처럼 또 다양한 먹거리가 없었고 고기도 사실은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죠. 그거는 이제 종교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청어 수요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요. 종교적으로 피시데이라고 해가지고 한 주에 한 번은 물고기를 먹게 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는 절제하는 삶. 네, 그리고 육식이 이제는 욕망, 욕정 뭐 이런 거를 뜻해가지고 이렇게 되었죠. 어,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는 구교도랑 신교도가 나뉘게 되면서 이날을 강제적으로 좀 지키는 정해서 지키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수단과 방법을 써서 이날에 고기를 먹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그죠? 이거는 뭐 그렇다는 이야기고 여러분들 제가 교훈을 드리자면 데이트할 때는 스테이크를 드셔라. 네.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요게 청어 그래서 이제는 그 육류를 이제는 절제시켰던 그런 피시데이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청어의 수요가 더 늘어났다는 네, 그런 이유가 있었죠. 네, 이 그림은 종교 전쟁에 관한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거 이야기를 들으기 전에 한자 동맹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는 한자 동맹이 어떻게 망하게 됐는지 좀 또 알고 있어야 또 이야기가 재밌어지거든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부유한 상인들의 연합 정도겠지 하고 한자 동맹이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슈트라준트 평화조약 때문에 이거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세력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유럽 각국에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무역 의존도가 높지 않았던 프랑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유럽 국가들이 한자 동맹과의 무역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영국이랑 벨기에, 스웨덴, 러시아 지역 같은 곳에 상관을 설치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특권을 누리게 되죠. 근데 이제는 이게 슈트라준트 평화조약이 잘 진행이 되다가 100년 정도 뒤에 그러면 1740년 1470년 1470년에 어떻게 되냐면 런던 주재에 있던 이런 특권 여부를 가지고 영국과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4년 동안 한자 동맹이 네, 간헐적으로 계속 영국과 전쟁을 일으키면서 싸우게 되는데 그것도 이겨서 결국은 굉장히 이제는 특권을 지키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잃게 되냐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결정적인 이유는 한자 동맹을 앞길을 막은 두 가지 이유는 처음은 정교 전쟁.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정교 전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교랑 구교를 나눠서 독일 전역을 이제는 피로 물들게 해서 결국에는 30년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쇠퇴를 앞당겼죠. 그래서 종교에 대한 이데올로기에 오히려 경제가 이제 녹아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여기 책에서도 나오지만 풍요의 원천이었던 이 어족 자원도 갑자기 사라졌어요. 청어의 산란지가 14세기 말부터 갑작스럽게 발트해에서 어디로 갔어요? 북해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덜란드가 거대 제국인 스페인이랑 80년 전쟁 끝에 독립을 딱 하게 된 원동력도 청어잡이를 비롯한 무역의 힘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도 나오죠. 그래서 아까도 네덜란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지금도 이제는 어디에서도 싸게 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식당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는 누구냐면요. 어부예요. 어부. 그래서 빌렘 멜켈소어. 빌렘 멜켈소어. 발음이 어려워요. 이 사람이 이제는 굉장히 청어 처리법이랑 통조림법
그리고 청어 복원 기간을 크게 늘리면서 한자 동맹에 대한 굉장히 우위를 다지게 되거든요. 이제는 이게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은 1358년에 이 사람이 밀렘이라고 할게요. 근데 단칼에 한 번에 딱 청어를 딱 해서 내장을 제거하는 작은 칼을 이제 개발하게 된 거예요. 제일 처음에. 그래서 청어는 쉽게 상에서 이렇게 보관이 어려웠는데 이 칼로 전문가들은 1분에 막 30마리 있잖아요. 그래서 뭐 생활의 달인처럼 그래서 내장을 발라냈고 이거를 제거한 그 청어를 소금에 절여서 부패를 막고 유럽 각지로 수출하게 돼요. 이때부터 이제 무역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는 거죠. 이후에 이제 배 안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 내장을 발라내는 사람, 소금에 절여 통에 넣는 사람, 확실한 이제 분업 체계가 형성하게 됐고, 그리고 네덜란드는 청어포획선은 완벽한 시스템을 이제 갖춘 하나의 공장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업 생산력이 증가하고 도시 상인 자본이 막 부자가 되게 됐죠. 투자하게 되면서 청어 산업이 대규모 공정을 갖추면서 굉장히 발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한번 말로 정리하면 물고기야말로 이제 바다가 준 선물이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더니 청어가 어디로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와 국력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가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청어를 잡으면 이제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했는데 이때 네덜란드가 독보적으로 이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어업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죠? 음, 그리고 반면에 이제는 잉글랜드나 영국이나 이런 데도 청어업을 했는데 이 보존 기술이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오랫동안 지금 네덜란드를 이렇게 앞서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먹어봤다는 게 영국도 이 청어에 대한 어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좀 재밌는 이 사람 일 때문에 네, 드렸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구 이야기인데요. 또 한자 동맹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데 사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요. 대구 이야기는 3편에서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